특히 이제 최근에 공공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오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 굉장히 쉽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아주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지 않아도 되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과학과제 창의연구에서 자료 해석과 분석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저는 당구대학교 AI 융합교육 전공에서 주임 교수 맡고 있는 조원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료 해석과 분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네,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과학적 발견에서도 사실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현대 과학의 바로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이것이 발전한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사실은 미쳤어요. 뭐,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1919년에 있었던 계기일식 때 바로 그 일어난 이 별의 겉보기 위치가 바뀌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분석하는 과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요. 양자역학에서는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 외에도 여러 가지 이 원자들의 스펙트럼, 그 다음에 뭐 지만 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스턴 겔라흐 네, 익스페리먼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걸 해석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학의 발전에 있어서 이 자료 해석, 자료 분석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해석과 분석은 꼭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때로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첫 화면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첫 화면에 등장하는 이 부분은 로버트 밀리컨이라고 하는 미국의 물리학자, 노벨 물리학상도 받았습니다. 네, 이 물리학자가 이 밀리컨의 기름방울 실험이라고 하는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실험인데요. 네, 이 실험을 수행할 때 있어서 남겨뒀던 이 연구 노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당시에 사실은 이 여러 가지 논쟁이 많았기 때문에 바로 이 연구 노트가 또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연구 노트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와 다른 그러니까 오차가 아주 크다고 여겨지는 그런 무시하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 자료 분석, 해석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이 전자의 이 전자의 전하량을 측정한 미국의 물리학자 바로 로버트 밀리컨이고요. 그리고 광전역과 광자 뭐 이런 데 연구에도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1923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한 실험은 바로 이 실험입니다. 지금 보시면 기름 방울을 이 공간에서 작은 이 밀폐된 용기 안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기름 방울이 아래로 가라앉겠죠. 근데 이 기름 방울을 대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전기장을 위에서 아래로 걸어요. 그러니까 위쪽이 플러스 극,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극이에요. 그럼 기름 방울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내려간 이 기름 방울은 어떤 힘을 받을까요? 네, 아래로는 중력이 작용하고 위로는 전기력이 작용하겠죠. 그럼 이 두 개가 평형을 이룰 때 그것을 가지고 네, 이 전하량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당시에 이 전하량에 대한 그러니까 개념이 서로 달랐어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 전하량이 있다. 1.6 곱하기 10-19 쿨롱. 전자 한 개 가지고 있는 기본 전하량이죠. 이런 관점이 있다고 보는 반면 또 다른 한편, 에렌 페스트라는 과학자는 전하량은 그렇게 이 끊어지지 않아. 물처럼 연속적이야. 그러니까 물은 어떻게 퍼담더라도 양을 아주 연속적인 유체처럼 다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하량 자체도 마치 물의 부피와 이런 것들처럼 굉장히 연속적인 값을 갖는다라고 믿었던 그게 두 개의 부류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밀리컨은 이제 연속적이지 않은 불연속적인 입장, 그 다음에 에렌 페스트는 연속적인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 실험들을 통해서 밀리컨의 이야기가 맞다라고 하는 것들로 사람들이 기울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리한 데이터들을 보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왼쪽처럼. 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 정수배에 떨어지지 않는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이 밀리컨이 날리게 됐어요. 왜 날렸을까요? 이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거 데이터 조작이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아니다. 데이터 조작이 아니라 잘못 실험된 결과에 대해서
조정을 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 진짜냐 가짜, 이 잘 됐느냐 잘못했느냐 이런 문제를 따지는 것이 있어서도 사실은 어떤 관점을 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고 어떤 결과를 얻었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똑같은 자료를 보고도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점을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근데 과학은 왜 항상 실제 실험해보면 차이가 있을까? 우리, 뭐, 많은 것들이 그렇잖아요? 뭐, 대표적인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유인력의 법칙도 우리가 실제로 이 경험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잘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아주 아주 초정밀하게 실험하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 너무 어려워요. 뭐, 예를 들면 뉴턴의 운동 법칙, FNMA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대부분의 실험 장치에서 실험해보면 잘 안 맞습니다. 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런 간단한 비유로 설명하고 싶어요. 자, 여기 실제 세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실제 세계를 우리가 알고 싶어요. 예를 들면 번개라는 게 있어요. 번개가 막 칩니다. 그럼 이 번개가 왜 일어날까? 이 번개가 일어나는 메커니즘 뭐지? 이게 궁금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실험을 하겠죠. 혹은 조사를 하겠죠. 관찰이나 측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뭐 하늘에, 이 거대한 하늘에 그냥 갑자기 번개를 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요? 실험실에서 작은 상자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실험해요. 이건 뭐죠? 아주 통제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 자연은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데이터를 얻습니다. 그다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뭘 만드나요? 모형 또는 이론을 만듭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대전되는 것과 같아. 그래서 대전되는 것 사이에서의 방전하고 비슷해. 라는 식의 모형을 만들게 되죠. 그럼 이 모형을 가지고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실제 이 현상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과학이라는 이론이라는 게 이 실제 세계가 있습니다. 실제 세계는 그것을 통해 데이터를 얻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과학 이론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과학과 이 실제 세계 사이에는 무언가 완충지대가 있고 이것을 거쳐서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데이터를 얻고 그 데이터를 다시 설명하고 그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지 보고 그것을 가지고 또 실제로 넘어가고 이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갭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이 있어서 이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정확하고 항상 이론에 맞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그것이 좀 더 자연스럽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개선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연구의 초점, 그다음에 해석과 분석의 초점이라는 것들을 학생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도 사실은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1차적인 데이터와 2차적인 데이터. 1차적인 데이터는 쉽게 말하면 내가 직접 수행해서 관찰해서 얻은 것. 2차적인 데이터는 남이 무언가 수행해 놓은 것들을 가져오는 것. 특히 이제 최근에 공공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오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 굉장히 쉽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아주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지 않아도 되니까. 네. 그리고 아주 보통은 잘 정제도 돼 있어요. 근데 실제 데이터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꼭 내가 직접 실험을 수행하지 않고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공공 데이터에서 몇 가지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data.go.kr, 자, 이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검색하면 우리나라와 관련된 많은 종류의 데이터들을 쉽게 얻을 수 있어요. 네, 최근 어, 2000한 코로나가 있었던 2020년부터 2022년 정도까지는 사실 우리나라가 그 이전까지 굉장히 심하게 겪었던 이 미세먼지 문제를 상대적으로 덜 겪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 급격히 위축된 다시 컸죠.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라는 걸 예를 들면 검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 포털에서는 정리된 파일도 제공하지만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어, 이 기관이나 여러 곳에서 접속해서 데이터를 받아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파일 데이터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여러 지역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관측소별로 제공하기도 해요. 뭐 여기 보시면은 온도, 뭐 풍속, 풍향, 뭐 여러 가지 이 대기를 구성하는 기체의 농도 변화 이런 것들까지도 제공합니다. 시간대별로도 제공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그래프도 제공합니다. 오픈 API라는 방식을 통하면요. API로 실제로 내 데이터를 통신을 통해서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는 NIH, 미국 국립보건원 같은 경우는요, 이 과학 데이터를 아주 잘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이트를 찾기 어려우시면 이 Repositories for Sharing Scientific Data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걸로 검색을 하면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NIH에 제공하는 요 사이트인데요. 이제 검색을 하면 많은 데이터들을 제공합니다. 저는 이제 코비드라고 한번 쳐봤어요. 이런 일부 화면을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코비드와 관련된 정말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수천만 건 이상의 진단에 대한 그 결과들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코비드 바이러스가 코비드 19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었는지, 어떻게 변이가 일어났는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환자의 추이를 분석을 해서, 그럼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식의 모형을 띌까? 이런 것들을 예측하거나 적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과거의 현상을 분석할 때도, 그다음 그것을 가지고 미래의 현상을 예측할 때도 아주 유용한 그런 데이터들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네, 여기 나와 있죠. Clinical Observation. 네, 어마어마한 케이스죠. 네, 19억 케이스.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데이터들을 그냥 가지고 있는 17, 네, 무려 네, 어마어마한 케이스네요. 그렇죠? 네, 거의 1,800만 건. 네, 네, 대부분의 이 NIH이기 때문에 사실 거의 대부분 미국 자료고요. 그다음에 이 코비드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NIH의 물론 대부분의 미국 자료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자료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에 쓰기도 했어요. 실제로 변이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도 이 데이터들을 이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체나 천문 같은 경우는 SDSS, 그 슬론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면 또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천문과 관련된 데이터. 그러니까 이 천체의 망원경을 통해서 이 지구 밖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광활하잖아요. 그 광활한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기적으로 리포트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데이터 릴리스 버전이 16인데요. 이 버전의 데이터들을 확인을 해보면 각각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내가 직접 천체 망원경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데이터들을 쉽게 얻을 수 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자, 여기서 이 천체가 뭔지를 쉽게 분류해 보거나 예측해 보거나 이런 것들에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양 분야의 경우에는요, NOAA 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약자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이 주소를 치고 들어가면요, 이것도 미국 정보긴 합니다만, 전 세계 해양에 대한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무려 뭐 19세기에 있는 정보도 주기도 합니다. 아주 그 시계열적으로도, 그러니까 종단적으로도, 그다음에 이 전 지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검색해서 검색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들이 일반적인 포맷, 뭐 이 텍스트나 CSV 포맷은 아니라서 변환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네, 약간의 프로그래밍만 거치면 사실은 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저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의 입자물리 연구소 선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네, 이 입자를 충돌시킬 때 나오는 수많은 이 입자라든지 혹은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다 모아놓는 거죠. 그러면 이 실험들을 통해서 누적적인 이 다양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어떤 종류의 입자가 방출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확률도 계산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입자의 종류도 핵종이나 이런 것들도 다 분석해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공하죠. 보시면은 나왔죠. Explore more than 3 petabytes. 엄청난 양이죠. 그렇죠? 네. 이 입자 물리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고, 그다음 데이터 시뮬레이션한 결과들도 네,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을 얻으면 그다음 어떻게 할 거냐? 분석하고 해석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를 보면 똑같은 질문을 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약 20년 동안 서울 지역의 일별 기온 데이터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주기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네. 당연하죠. 이거 보고 어떤 게 궁금하냐? 혹은 어떤 생각이 드니? 이렇게 학생들에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아마 일별 기온 데이터 변화니까, 아, 이것만 보고 있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서울 지역의 기온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네. 보면 위아래 상단이 좀 아래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간 하지만 진폭 자체가 크게 네, 이동하는 것 같지는 않죠. 자, 그런데 똑같은 데이터라도 여기서 약간의 가공을 하게 되면 다른 입장을 표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요, 폭염 일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그럼 2000년대 폭염 일수와 2010년대와 20년대로 들어올 때 폭염 일수를 보자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온의 변화보다 폭염 일수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익스트림한 웨더가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말이 맞아. 기온은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굉장히 기후각단적으로 변하고 있어. 그럼 반대편으로 굉장히 집중호우가 많이 일어나는 날씨나 혹은 굉장히 날씨가 추워지거나 이런 것들도 똑같이 분석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질문,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나 이 데이터들을 제공한 다음에 그것을 가공해서 어떻게 해석하거나 어떻게 추론하거나 하는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습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린 결론이 타당한지 그리고 다른 사람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지, 혹은 다른 사람의 데이터들을 보고 내가 이 주장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폭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연습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해요. 이 미세먼지를 예측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각각의 그래프는 네, 이산화질소, 그다음 오존, 네, 일산화황입니다. 보면 이 그래프의 이동 변동폭이 달라요. 자, 그럼 뭐가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물론 분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사실 일산화 같은 경우 농도가 거의 미미하죠. 그런데 이 NO2나 오존 같은 경우 변동폭이 커요. 그리고 양도 훨씬 많죠. 자, 그러면 당연히 무엇이 더 영향이 크다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러한 효과들을 아주 어떤 것들은 극미량만 있어도 사실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SO 일산화황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 양 자체가 적긴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변동폭이 클 수도 있거든요. 기본 양 자체가 작으니까 0.005에서 0.007이 되면 벌써 1.4배가 되는 말입니다. 그런 식의 차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스케일링을 다시 하는 거죠.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로 재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죠. 일종의 민맥스 스케일링을 하게 됩니다. 이 보시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의 크기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 아, 변동폭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그것들을 따라서 가중치를 어떻게 줄 것인가? 이 크기들의 어떤 이 편차를 어떤 식으로 줄여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다루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들, 특히 이제 최근에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모델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 모델이 가진 특성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 모델을 적용하면 똑같은 데이터지만 다른 결과를 얻습니다. 자, 이거는 PM 10에 대한 네, 요 미세먼지 농도 변화 예측입니다. 그레디언트 부스팅 기법을 이용한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네, 서포트 벡터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보면 두 개 굉장히 편차가 크죠. 네,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 방법이 서포트 벡터 방식보다는 훨씬 정확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질까요? 네, 여기서 적용한 서포트 벡터 방식이 저는 사실 리니어한 서포트 벡터를 썼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네, 실제로 이 미세먼지 농도 변화 자체가 이 리니어한 방식으로 네, 회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식 택할 수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뭐 물론 결과를 보고 어떤 것들 모델이 정확한지 픽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과학에서 중요한 건 결과가 맞냐 틀리냐도 중요하지만 이게 왜 나왔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인공지능을 쓰더라도 XAI, 그러니까 Explainable AI를 강조하는 이유 그것 때문입니다. 네, 실제 천문이라든지 해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AI 특히 머신러닝, 딥러닝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구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도 뭐 이 프로그래밍을 잘 다루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래밍이 가진 의미, 이 데이터의 의미가 뭔지를 잘 파악하도록 안내하고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실험이 그럼 잘 됐는지를 이 데이터로 보고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해서 이런 방식들을 많이 다루죠. 네. 이, 이 X축과 Y축, 가로축과 세로축은 각각 네, 실제와 예측한 결과입니다. 만약에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을 잘 진단하는 것은 어, 환자를 잘 찾아낸 거, 그걸 양성이라고 할게요. 그게 true positive. 그 다음에 환자가 네, 확인해 봤더니 네, 아니에요. 그럼 네게티브가 해당되겠죠? 네, 그러면 이 왼쪽 축을 기준으로 네, 둘로 나눠질 겁니다. 상단에. 그럼 예측을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이 정말 환자가 양성으로 진단됐느냐? 정말 음성인 환자가 음성으로 진단됐느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남는 구간이 존재하죠. 이 구간은 뭘까요? 실제로는 양성이지만 음성으로 진단된 경우, 실제로는 음성이지만 양성으로 잘못 진단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 네 개의 측면을 가지고 봤을 때 정확도라는 거 하는 건 뭘까요? 이 네 개의 전체의 숫자 분의 이 정확하게 true positive랑 true negative를 확인한 요 과정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정밀도는 뭐냐? 프레시전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양성으로 네, 예측한 경우 중에서 실제로 양성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네, 내가 양성으로 진단한 거 이거 그 중에 진짜 양성이 몇 프로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네거티브까지 다 맞는 걸 보는 거는 네, 이 정확도입니다. 이 정확도와 정밀도는 이런 차이로 볼 수 있어요. 네, 정확도도 높고 정밀도도 높아요. 그런 관역이 있으면 다 잘 맞는 거죠. 정확도는 높은데 이 정밀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 무슨 뜻일까요? 이게 관역은 우리가 사격으로 볼 때 에이밍은 정확한데, 그러니까 정확한 목표를 보고 쏘긴 하는데 이게 틀어져서 여러 군데로 퍼지는 걸 의미해요. 반대로 정확도는 떨어지는데 정밀도가 좋은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 잘 뭉치죠. 그런데 이 관역이 잘못됐죠. 이쪽으로 교정을 다시 해야 되겠죠. 네, 이 경우는요. 네, 정확하지도 않은데 정밀하지도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흔히 이것을 신뢰도와 타당도에 비유하기도 해요. 네, 이 어떤 데이터가 굉장히 신뢰롭다는 얘기는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건 프레시전이 높은 걸 의미합니다. 이게 굉장히 정확해. 아주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것에 잘 부합해요. 그건 타당도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accuracy, 얼마나 그 보고자 하는 관역을 정확하게 겨누고 있는가 이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오차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오차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연 오차.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불규칙하게 막 일어나요. 알 수가 없어요.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계통 오차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오차가 있네요. 규칙적이고 시스터매틱한 에러를 의미합니다. 계통 오차라고 하는 것은. 네. 이 규칙적이거나 예측이 가능하고 원리적으로 보정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 값이 일정하게 크게 나타나요. 예를 들면 5도는 7도로 나오고요. 7도는 9도로 나와요. 아, 이거는 내가 일정하게 지금 크게 뭔가를 보고 있는 거죠. 마치 초기 값을 잘못 세팅을 한 거죠. 그렇죠? 혹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그 온도계에서, 디지털 온도계에서 너무 주변이 뜨겁거나 이런 경우도 있죠. 혹은 계산 과정에 있어서 유효 숫자 같은 것들을
다루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수정 가능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계통 오차, 시스터매틱 에러라고 부릅니다. 끝으로는 과실 오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규칙한 실수에 의해서 발생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킬로그램을 써야 되는데 뉴턴을 잘못 써가지고 계산한다든지, 아니면 장치를 뭐 이 직렬로 연결해야 되는데 병렬로 연결했다든지, 뭐 그런 식의 실수를 의미해요. 네, 이것도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랜덤 에러를 제외하면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들여다보면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랜덤 에러가 아주 크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은 이러한 그 분석을 할 때 대부분 통계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 통계에 대해서 사실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빈도주의, 또 하나는 베이지안입니다. 빈도주의,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빈도주의는 주사기를 딱 굴려서 주사위를 굴려서 숫자가 나와요. 1이 나오거나 6이 나오거나. 그러면 주사위 각 숫자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죠? 6분의 1씩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건 뭘까요? 각각의 사건이 독립적이고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것들 빈도주의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로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로또 같은 경우는 이제 6자리를 픽을 합니다. 네, 그럼 숫자가 쫙 있어요. 그럼 만약에 지난번 당첨 번호가 이렇게 됐다고 칠게요. 11, 12, 15, 17, 27, 39, 43. 그런데 로또 번호 보면 그 다음에 뽑을 때 또 균일하게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마치 나왔던 번호가 또 몇 개는 겹치죠.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이전에 나왔던 번호를 참고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사건이 이후 사건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머신러닝, 딥러닝들은 바로 이 조건부 확률, 베이지안의 영향을 받아서 사실은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적 분석을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몬티올 문제, 몬티올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걸 딱 보면, 아, 이게 조건부 확률이 뭔지를 좀 쉽게 이해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자, 문이 세 개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각각의 어떤 동물 아니면 스포츠카가 있어요. 페라리라고 합시다. 자, 두 개의 문 뒤에는 염소가 있고요. 하나의 문 뒤에는 고급 스포츠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나는 1번을 골랐다고 칠게요. 그럼 사회자가 내가 고르지 않은 두 개의 문 중에 하나를 열어서 짜잔, 이렇게 염소를 보여줬어요. 자, 그럼 나는 이 선택을, 그러니까 내가 문을 다른 문으로 선택을 바꿔야 될까요? 아니면 그대로 있어야 될까요? 빈도주의적 관점에서 보면요. 이건 다 3분의 1로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른 문 한 개죠. 나머지 문에 있을 확률은 얼마죠? 3분의 2죠. 그런데 그 중에 문 하나에 지금 염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 가운데 있는 문의 확률은 얼마죠? 3분의 2가 되죠. 그러니까 나는 두 번째로 바꾸는 게 유리하죠. 네, 요거를 보여주는 순간 내 사건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조건부 확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주 간단한 이 통계들로 많이 쓰는 것들이 이제 T검정, G검정 혹은 이런 분산 분석, 이런 아노바라고 부르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본적인 이 통계들의 그 가정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표준 정규 분포, 가우시안 분포를 띈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통계 분포에서의 평균과 분산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지금 케이스 1과 케이스 2가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이 봉우리가 있죠. 그린이 앞에 오고 블루가 뒤에 갑니다. 자, 둘 다 평균은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죠? 분산이 달라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것을 각각의 집단이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가 확실히 더 이 두 개의 집단 간의 차이가 명확하죠? 바로 이거죠. 왜냐하면 이 선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이 뒤에 있는 부분과 앞에 있는 부분의 이 집단의 분포의 차이가 명확하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네, 다소 불분명하죠. 그러니까 케이스 1이 사실은 좀 더 명확해요.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혹은 차이가 있다, 가설을 채택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집단의 평균이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혹은 어떤 처치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사전과 사후의 차이를 볼 겁니다. 이런 경우를 대응표본 T검정이라고 부를 텐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래프가 사후에 얼마나 평균값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 혹은 이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이런 모양을 다루는 게 바로 통계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회귀 분석은 뭐냐? 회귀 분석은
두 개 이상의 변수 사이 인과관계,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걸 독립변수, 영향을 받는 걸 종속변수라고 하죠. 쉽게 보면 x1, x2, x3는 독립변수, 종속변수는 y가 되는 겁니다. 이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회귀분석, 리그레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선을 그릴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는 임의의 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점과 실제 이 그래프는 맞나요? 그렇지 않죠. 이 차이가 존재하죠. 이것을 편차라고 부릅니다. 네. AI에서는 이거를 편향, 바이애스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요 차이를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럼 요 차이를 오차라고 부르는데 이 차이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부를 수 있어요. 이 절대값을 볼 수도 있고요. 요거를 제곱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제곱하는 이유는 음수 차이도 있으니까. 그럼 음수한 걸 다시 또 보정하려면 거기에 제곱근을 씌우면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의 평균을 보는 MA나 MSE나 혹은 RMS 이런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이 오차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오차를 최소로 하는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이 바로 이제 최소자승법. 네.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이 신뢰를 갖게 표현하려면 사실은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주의 깊게 다뤄야 되는데, 보통 의뢰이 그냥 이제 관례적으로 따라가는데요. 일단 표준 편차, 표준 오차의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건 사실은 모평균과 전체 집단을 다 알고 있을 때, 이 모평균으로부터 얼마나 이 각각의 별량들이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표준 오차는 뭐냐면, 거기서부터 모평균, 그러니까 모집단으로부터 끄집어낸 표본의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으로부터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하나는 모평균을 보는 거. 그러니까 표본을 본다는 얘기는 모집단을 아직은 충분히 모른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오차, 표준 오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차를 다루는 좋은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방식이죠. 이 상단과 하단을 보는 거죠. X축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Y축도 둘 다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요 정도 데이터가 요 정도 레인지를 가집니다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와 같이 박스플롯이나 오차 막대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러바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이 가운데 있는 미디언, 그러니까 중간 값입니다. 중간 값을 가운데 표시를 하고 이 4분의 상위 4분의 1, 하위 4분의 1을 요 뚱뚱한 막대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 하위로부터 1.5배만큼 뺀 거, 1.5배만큼 늘린 게 바로 요 바고요. 그것을 벗어난 부분들을 아웃라이어, 이게 별도의 점으로 표현을 합니다. 보시면은 이 비타민 C와 이 비타민 C에 대한 이 흡수 복용량과 이 이빨의 길이 이런 것들을 본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오렌지 주스와 아스코르빅산 이 두 개의 차이를 본 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 두 개의 차이가 어떻죠? 네, 이만큼 벌어지죠. 그러면 이것만으로 끝날까? 아웃라이어들이 있죠. 자, 대부분의 그러면 이 왼쪽의 이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대략은 이제 이 범위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치하는 범위겠구나. 요런 부분들은 아웃라이겠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간값은 비슷하지만 훨씬 레인지가 크죠. 네. 이런 차이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표현하면 그냥 단순히 점 찍고 그래프 쭉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 그다음 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죠. 그래서 이 오차라든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가진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그래프고요. 네.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이 여러 가지 데이터들, 이 데이터 범위 사이에서의 그래프들을 쭉 그려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이 오차 막대 사이에 어떻게 지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나의 그래프가 잘 만족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추세선을 그릴 때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냐? 기록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 과학자의 얘기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전기화학의 아버지, 뭐 물리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물리학자라고 부르고 화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 화학자라고 부를 겁니다. 마이클 페러데이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이 과학자입니다. 이 과학자는 여러 가지 실험들을 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있는 이 실험을 통해서요. 이 일종의 그 이미지 차지, 영상 전화 이런 방법들 다루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모터의 원리들을 다루기도 하고, 그다음 발전기 원리도 다뤘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이 전기화학과 이 전기학, 이 전자기학에서 이 위대한 발견을 거둘 수 있었을까? 그가 한 게 아주 중요한, 그, 코트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야, 열심히 하고, 잘 마무리하고, 꼭 출판해. 네, work, finish, publish. 이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은 출생 배경이 아주 탁월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네, 어깨너머로 공부했고, 그 다음에 실험을 통해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뭐, 맥스웰처럼, 스톡스처럼 아주 똑똑한, 수학적으로 탁월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물리학자로, 화학자로 성공할 수 있던 것은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한 일을 잘 마쳤고, 그것을 잘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들도 이런 것들을 잘 배워서 이 작은 과제 연구라든지 어떤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도 어,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요. 잘 마무리하고요. 잘 마무리한다는 것은 첫 번째, 네, 실험에 대한 수행을 끝까지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고서 혹은 원하는 과제물을 잘 제출한다는 거. 그리고 끝으로는 그것을 좀 더 잘 정리해서 어떤 식으로든 네, 정식으로 출판된 어떤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잘 제출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끝까지 이 자료 해석과 분석을 통해서 끝까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